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어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규제가 풀리고 손님이 크게 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 잠실 야구장에는 12,000명이 넘는 관중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백신 접종이 늘고 있지만 나라별로 차이가 있고 델타 변이도 확산하면서 사망자 수가 크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루 평균 사망자는 최근 7,000명가량입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북한 대표도 참석했는데 문 대통령은 남북 산림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데 대해 국제적인 대응을 늦게 만들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기후대책과 관련해 중국을 비판한 데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선진국이 더 행동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 등과 짜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 등 3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대와 설렘, 우려와 불만이 교차하는 하루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어제 시민들의 표정은 오랜만에 밝아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영업 규제로 벼랑 끝에 몰렸던 자영업자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 잠실 야구장에는 1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시대 최다 관중이 몰렸고 모처럼 야구장 치맥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 증명과 같은 방역 패스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네,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확진자 규모는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그 영향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이른 첫 시작이었던 어제는 일단 1,6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의 시설은 영업 제한에서 벗어났습니다. 영업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고 업주들도 예전처럼 밤 늦게까지 손님을 맞았습니다. 3시까지 영업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까지요? 예. 그동안에 고생한 거 때문에 조금은 기대는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탓에 기약 없이 집에 돌려보내야 했던 직원들은 다시 귀한 몸이 됐습니다. 늘리려고 그러는데 직원들도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한꺼번에 위드 코로나 되다 보니까 직원 구하는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텅 빈 모습이 더 익숙해졌던 야외 스포츠 경기장은 관중들의 함성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국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 첫 경기엔 12,422명의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를 통틀어 역대 최다 관객수입니다. 관중들은 모처럼 야구장 치맥을 즐겼습니다. 너무 기대됐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왔거든요. 네, 약간 불안하긴 해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식사 해결하고. 헬스장이나 볼링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 사우나 등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들 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유흥시설과 더불어 방역 패스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증명한 사람에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좀 더 좋아질 거를 기대를 했는데 이거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중에 또 대다수의 사람들을 입장을 통제해버리는. 그 음성 결과 확인이 이틀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예 그냥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부는 앞으로 6주씩 간격을 두고 3단계에 걸쳐 방역 기준을 완화해 나갑니다. 확진자가 갑자기 늘면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상당수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토대로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나서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섰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최근 경고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월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지 1년 10개월 만입니다. 미국이 76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과 인도, 멕시코 순입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지난해 9월 100만 명이 넘었고 이후 3, 4개월 간격으로 100만 명씩 증가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국가별 백신 공급 차이로 사망자 수는 쉽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루 사망자 수는 지난 1월 20일 17,500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사망자는 약 7,000명을 기록 중입니다. The pandemic is far from over. Complacency is now as dangerous as the virus. 미국은 백신 의무 접종과 부스터샷에 주력하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8월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는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북한 대표도 참석했는데 문 대통령은 남북 산림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현지에서 김소영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항구 도시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10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도 함께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밝혔습니다.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온실가스 40% 감축은 종전보다 14%포인트가량 올려잡은 목표입니다. 지난달 탄소중립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제사회에 처음 발표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메탄가스를 2030년까지 30% 줄이는 국제 메탄 서약에도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산림보관에 앞장서겠다며 북한과의 협력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접경 지역의 평화를 정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회의엔 최일 주영 북한 대사가 북한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최 대사는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때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5년 파리 협약에서 합의한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를 달성할 마지막 기회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 1위인 중국과 4위 러시아가 불참했고 저개발 국가들은 선진국 논의의 희생양이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당장 국내 산업계부터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JTBC 김소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제사회에 사과했습니다. 미국이 섣불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 속도를 늦췄다며 모두를 공경에 빠뜨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불참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는 각을 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사과 연설을 했습니다. I guess I shouldn't apologize, but I do apologize for the fact the United States, the last administration pulled out of the Paris Accords and put us sort of behind the eight ball. 파리 협약은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맺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탈퇴로 국제적 기후 대응이 더 늦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Which presents a vision of achieving the United States goal of net zero emissions economy-wide by no later than 2050.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 회의에 서면 인사말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선진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행동해야 하고 개발도상국이 더 잘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현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중국이고 미국과 인도, 러시아가 그 다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속에 제대로 된 기후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4명도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에 따른 초과 이익을 화천대유 측이 모두 갖도록 해서 공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뇌물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과 짜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뽑힐 수 있게 돕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 이익을 못 받는 대신 화천대유가 받을 수 있도록 특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공사가 정해진 이익만 가져가도록 한 뒤 평당 1,500만 원 이상인 개발 이익을 100만 원씩 줄였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를 본 건 최소 651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에게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받고 도시개발공사에 일부러 손실이 발생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내부에선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외부에선 김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김 씨와 정 변호사,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녹취록 등을 제보한 정 회계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허위로 올린 뒤 월급을 준 것에 대해서도 김만배 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주 4일 근무, 음식점 총량제, 여러 이슈들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인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표를 사려는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당과 협의가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인당 30에서 50만 원이란 지급 규모까지 제시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띄우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우려와 재정당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 뜻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 저는 그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정치하는 게 현실이라고도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에 앞서 미리 당과 조율은 없었고 당내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나 불협화음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불협화음이라고 할 수 없죠. 논쟁하고 또 결정되면 함께 따르고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주 4일제 등을 잇따라 던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논쟁적인 이슈를 통해 정책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실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두툼하게 손실 보상의 개념으로 좀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나라가 지금 비투성입니다. 대선 앞두고 또 현금 살포로 지난 총선 때와 같은 그런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 참 후한무치한 짓이죠.
국회는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한 이재명표 예산 확보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원 투표가 오늘 이틀째 진행이 됩니다. 첫날인 어제 투표율이 44%가량으로 높게 나왔고 이 높은 투표율이 후보 각각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26만 명가량의 새로 들어온 당원 표심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소식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투표는 어제부터 나흘간 이어집니다. 첫날 투표율은 43.8%였습니다. 지난 2차 컷오프 경선의 첫날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5%포인트 높습니다. 예전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높은 투표율을 놓고 윤석열, 홍준표 캠프는 서로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윤석열 후보의 견고한 당심이 적극적으로 투표한 결과라고 했고 홍준표 캠프는 모바일 투표에 익숙한 40대 이하 당원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적극 투표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각 캠프는 최근 들어온 신규 당원의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 9월까지 넉 달간 새로 들어온 당원은 약 26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약 43%인 11만 명이 40대 이하로 추정됩니다. 40대 이하에서 강세인 홍준표 후보 측은 유리한 지표라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2030의 결집이었는데 이것이 40대, 50대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노장연층의 지지세가 강한 윤 후보 측은 50대 이상의 비중을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규 당원을 포함해 이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 57만 명 중 50대 이상이 약 65%라는 겁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지금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꽤 큰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경기도를, 홍준표 후보는 대구를 찾아 막판 당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748억 원을 편성하면서 과거 박원순 전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의 예산들을 대거 삭감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추진한 시민단체 지원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83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의 예산도 123억 원가량 줄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당사자 국가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발언으로 중국은 종전선언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어제부터 시작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기도 참가합니다. 미국 본토에서 전개되는 전력은 없고 실사격 훈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대 은행들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9월 말 기준 증가액이 4조 700억 원가량이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는 3조 4천억 원가량으로 증가폭이 줄었는데요. 신용대출 잔액은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바뀌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은 한 달 동안 1,00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택시 기본요금이 4년 만에 오르는데요.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500원 인상이 됩니다. 인건비와 유류비가 오른 게 이유로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장철을 맞아서 김장 채소에 대한 원산지 일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임 배추, 고춧가루, 마늘 같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온라인몰 등에서도 집중 점검이 진행됩니다. 단속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검찰이 어제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으로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낮에 도로에서 6살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때렸는데 지나가던 행인들이 말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의 신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내부와 신발 완제품들이 불에 타 5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간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극단이 네 번째 극장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극장입니다. 연극 영상 OTT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내 연극 단체로 처음입니다. 민간 극단, 지역 극장의 작품들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열린 삼성화재배 월드 바둑 마스터스 결승 첫 대결에서 한국 랭킹 1위인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을 꺾었습니다. 185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뒀는데요. 남은 두 판 중에 1승만 추가하면 우승입니다. 결승 2국은 오늘 열립니다. 발라드 그룹 2AM이 7년 만에 멤버 모두가 함께 컴백을 했습니다. 그룹의 시작을 함께했던 프로듀서 박진영 씨와 방시혁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합니다.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출범식에 400명에서 500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설과 경쟁한 다른 후보들의 지지 연설 등도 있을 예정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를 공수처가 오늘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잇따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수사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앞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했고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 처음으로 원장에 지명이 됐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의 중립성, 검증을 위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공사 중이던 21층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수십 명이 지금 매몰이 돼 있다고 하는데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는 나이지리아 항구 도시 라고스에서 현지 시간 1일 발생했습니다. 공사 중이던 21층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콘크리트 잔해 속에 수십 명이 갇혔고 최소 3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굴착기로 잔해를 치우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3명이 구조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말 들어보시죠. We are working now. We just say that we should go and just go for a break. Many people are still there. I just plug my phone. When I want, I just see that the building come down. 네, 건물 붕괴를 목격한 한 노동자는 이 건물 안에 약 100명의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붕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붕괴된 건물은 민간 개발업체가 부유층의 주거시설로 짓고 있었는데 가장 저렴한 곳의 가격이 120만 달러, 14억 원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밤사이에 미국 증시 소식도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다 최고치까지 갔죠? 네, 이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가 전장보다 0.26% 오른 35,913.8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모두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최고치 종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 결정에 대한 우려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1,200달러 넘게 오르면서 1,200술라가 됐고 엔비디아 주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호황을 이어가는 반면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두 나라 지수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는 세계 공급망 부족에 대한 우려가 미국보다 국내 증시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세 번째로 대선에 도전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번 대선 구도에 적지 않은 변수가 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 중에 중간 평가를 받겠다는 공약도 내놨고 대선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지난해 발언에 대해서 해명도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2년엔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로 중도 사퇴, 2017년엔 완주 뒤에 3위였습니다. 세 번째 출마 명분은 시대 교체였습니다. 시대 교체를 통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임기 중에 중간 평가를 받는 등 파격적인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안 대표의 지난해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한 배경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때를 전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도중에 서울시장 그만두고 대선에 나가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로 출마를 못했으니 대선 포기란 말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정치권에선 말바꾸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 도의상 보면 너무 말을 자주 바꾸고 또 출마의 명분이 없는데 출마를 선언하고 출마가 직업이신 분 같아? 이런 논란에도 대선 구도엔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민의힘 주자들은 곧바로 구애에 나섰습니다. 점심때도 보고 또 뭐 저녁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하면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 과거 DJP 연대하듯이 세력 대 세력을 서로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안 대표는 내가 당선되는 게 목표라면서 단일화 가능성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당원 투표는 43.8%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반영된 최종 결과는 오는 5일에 공개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준비된 미래, 시대 교체를 내세우면서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야권 대선 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소식부터 살펴보죠.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벌이다가 양보를 했고요. 네. 2017년에는 완주했는데 3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2011년도엔 또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또 단일화 했던 적이 있었죠. 네. 양보했죠. 그때는 대선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 세 번째 출마인데 아무튼 제3지대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저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양대 진영 정치가 워낙 이제 극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대 거대 정당 체제에 대한 그런 혐오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우리 네네. 유권자들에게. 따라서 제3지대에서에 대한 수연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처럼 세 번째 출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비전이나 새로운 가치를 뭘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출마 선언할 때 보니까 시대 교체도 얘기하고 적폐 교대다. 정권들이 바뀌는 건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그건 적폐 세력끼리 교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제 근데 얘기 중에서 지난 그 서울시장 선거 때 대선 출마 안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에서 당선되면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너무 궁색하게 보여요. 차라리 그때 상황과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게 됐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솔직해 보이는데 너무 좀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오히려 구태 정치가 아닌가 그런 이제 의구심은 남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2017년 대선을 보면요. 그 당시에 21.41%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뭐 상당한 저력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이번에도 저는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이긴 합니다만 단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곧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대 진영 정치가 더 이제 강화되면은 오히려 제3지대의 공간이 협소해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 반대로 워낙 양쪽제 후보들이 극한 대결을 하게 되면 중도 정치에 대한 또 이 공간이 또 넓어질 수 있는 것이고 두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어떠한 비전, 어떠한 정책,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중도층들의 어떤 수요에 맞는 그런 것들 내놓아서
5% 이상이 된다면 네. 이번 대선에 뭐 상당한 그 파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박빙으로 간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그 국민의힘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1 내지 2%, 뭐 2, 3% 정도 차이로 끝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의 이 후보들로서는 지금 이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한 뭐 어떤 그 연대 또는 단일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네.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표 분산을 막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단일화를 안 하고는 지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으로서도 말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는 보수 성향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보 보수를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지금 얘기하는 게 과거 이제 97년도 DJP 연대 공동정부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그 참모가 종로 보궐선거 출마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단 네. 말이죠. 출마 선언 어제 했는데 그러니까 단일화할 거냐 이제 완주할 거냐 이게 결국은 핵심인데, 완주하게 되면은 사실 안 후보로서도 본인은 완주한다고 합니다만 정치공학상, 선거공학상 이 보수에게는 뭐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관건은 5%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는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43.8%의 높은 투표율을 첫날에 기록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난 그 2차 컷오프보다 굉장히 높아요. 네. 지금 이제 같은 첫날.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추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이 부분이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까, 이 투표율이 높은 게 아마 그런 게 이제 주요 이제 핵심인데, 지난 그 6월 11일 전당대회 이후에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당원들이 유입이 됐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이제 분포를 보면, 세대별 분포를 보면 20대, 30대, 40대가 한 35% 정도 되고요. 60대 이상이 한 38%? 네. 50대가 한 지금 27%쯤 됩니다. 결국 이제 다 합쳐가지고 20, 30, 40은 저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고, 60대 이상은 윤 후보가 유리하다고 본다면 결국은 50대의 이제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소속 의원 169명이 모두 참여하는 메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킵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등 경선 경쟁자들 간에 뭐 긴장감도 좀 있었고요.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그런 갈등들을 좀 씻고 원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원팀이 갈 수밖에 없죠. 원팀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전체적으로 같이 원팀으로 가긴 가는데, 여전히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좀 있어요. 기본소득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다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정책적인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대장동 사건의 문제를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집요하게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의혹들이 해소가 된다면 원팀이 저절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꾸 미진한 상태로 남는다면은 원팀이 되긴 되는데, 외형상으로는 유권자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유권자라든지 이런 분들 간의 어떤 유권자 간의 연대, 그리고 자발적인 지지, 자발적인 동의, 이런 것들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국민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 야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소득은 뭐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해 왔던 거니까 새삼스러울 건 아닌데, 정의당도 일단 매표 정치다라고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기본소득에 대해서 워낙 쟁점이 강한 주제가 강해요. 그런 것들이 아주 논쟁적인 주제인데, 당과 협의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당과 협의하고 국민들과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합의를 모색하면서 결론을 지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집권당 후보라 해서 집권당 후보의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있고 정당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집권당을 다 끌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논리로 후보가 이제 물론 주도권을 갖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야당의 동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서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의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전국 곳곳을 한때 마비시켰던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대해서 KT가 보상안을 내놨는데요. 평일에 그것도 한낮에 벌어져서 많은 피해를 만든 사고였는데 보상이 너무 적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KT가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KT는 개인 이용자는 15시간분, 소상공인은 열흘치의 통신료를 다음 달 이용료에서 빼주겠다고 밝혔습니다. 3시간 이상의 통신장애만 보상이 가능한 현행 약관에 관계없이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별도의 보상 절차 없이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 금액을 일괄 감면하여 보상하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합쳐 KT 유무선을 쓰는 3,500만 명이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회사 전체로 치면 350억에서 4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번 결정으로 개인은 1,000원 남짓, 특별 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은 8,000원 정도만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날 포스도 안 됐고요. 배달의 민족도 물론 되지 않았었는데 딱 피크 타임에 피해를 봤는데 그거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이 끊겨 거래를 못한 개미 투자자, 특히 KT의 클라우드를 쓰는 증권회사의 이용자들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T가 2주간 운영하기로 한 피해 신고센터도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피해를 산정하지 않고 보상금을 일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아현동 화재 사태 때처럼 민사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당일날 그 주식 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집단 소송을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하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충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7도, 부산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